제가 조금 그렇게 금리 인하 경로가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특히 근원 물가가 또 3.3% YOY로 그다음에 전월비료는 0.3%에 거의 북박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전망을 해놨는데 내일 25bp를 인하하고 내년 3월에 25bp를 인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기준금리와 물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내일 인하하는 것도 경제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물가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한 매듭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안 되면서 시장금리가 조금 뜰 가능성,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의 조정 압박은 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금리와의 싸움이다. 배가 고픕니다. 예, 배가 고픈 이야기는 저는 지식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글로벌 인터뷰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밤사이 좀 쉬어가기는 했지만 그게 뭐 FOMC를 앞두고 쉬어갔다라기보다는 예, 쉬어갈 때도 있어야죠. 네. 근데 뭐 부담스러운 게 다우가 그렇죠. 9일째 하락하고 이게 70년대 이후로 처음이라면서요? 네, 뭐 한 28년 네. 만에 뭐 그렇게 최장 하락이죠.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저는 이제 다우의 연속 9일 하락보다도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좀 연속 하락해서 10% 고점 대비 네. 여기서 더 조정을 보이면 뭐 주도주가 통상 조정을 보일 때 좀 그런 신호가 있잖아요. 어떤 신호요? 가장 센 놈이 꺾이면 좀 장이 이제 꺾인다. 근데 가장 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었던 시장 속에서 사실 다른 주도 종목들이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라기보다는 다른 새로운 뭔가 에너지가 있는 기업들이 없으면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M7 중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 번갈아 가면서 버티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커스텀 반도체라고 해서 다른 뭐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또 옆에 탁 받치고 있으니까 형님이 조금 힘들어도 동생들이 열심히 하면은 네, 맞습니다. 뭐 내용은 뭐 그 엔비디아에 이제 대체하는 네, 칩을 네. 이제 각자가 빅테크들이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M7이 S&P 500 시가총액에서 33% 차지하면서 굉장히 무게가 크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M7이 조정을 보이고 말씀 주셨듯이 조금 나머지 종목, 네. 나머지 490여 개 종목들이 약진을 한다면 좀 강세장의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M7이 여기서 또 주도해서 지수가 올라가고 또 시총에서 전체 시총에서 비중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시장이 조금 조기에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쏠림의 무게를. 하지만 이제 좀 분산되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까지 떨어져서 좀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다른 업종으로 좀 광범위하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사이좋게 올라가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강세장이 조금 그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한 내년 초까지는 미국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자금이 많이 몰렸어요. 미국 증시로 세계 자금이 한 2천억 달러 이상 몰려가지고 이게 조금 연말을 이제 넘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면 내년 1월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아마도 조금 더 랠리를 즐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코앞에 있는 이슈부터 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FMC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일 아침이면 금리에 대한 결정이 시장에 전달이 됩니다.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이번 터마에 있어서의 FMC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번 정도 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게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에 있어서 또 시장 심리가 조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금리를 안 떨어지게 만들므로써 가뜩이나 미국 증시의 자체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시장 금리가 10년물이 뭐 거의 5%또 넘어간다든지 근접한다든지 하면 시장에 좀 충격을 좀 부담을 줄 수 있겠죠. 9월 18일 날 FOMC에서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B컷으로 시작했는데 네. 50bp 인하를 했는데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뉴욕 컨퍼런스인가에서 발표한 그 발언한 내용을 뭐 보셨겠지만 뭐 9월 달에 50bp 인하한 것을 조금 무색하게 지금은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내일 아마도 파월의 입에서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오기는 어렵다. 소위 매파적 인하를 하지만 내년도의 인하 경로에 대해서 조금 과거 두 달 전에 한 석 달 전에 9월 18일 날 그 연준 위원들이 봤던 점도표 중간값이 9월 18일 날 3개월 전에는 내년 말에 3.375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3.5 정도까지는 내려간다. 그러니까 100bp 내년도에 내린다라고 이제 본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줄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내일 25bp 인하한 다음에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내년 3월 인하 한 번 인하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인하하면 내년 7월 정도에 지금 내년 7월 6월 18일 날 있고 내년 7월 30일인가 뭐 이렇게 20일인가 있는데 아마도 2분기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7월 정도에 7월이나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내년도에 들어서 두 번째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인하는 모르긴 몰라도 6월 내지 내년 중반 정도에 증시의 폭락이 있어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건 1회. 네. 그 1회라는 이유는 물가가 지금 수준에서 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네.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경기도 그래도 잘 버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네, 경기가 너무 좋기 추가적인 인하는 때문에 아니죠.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조금 그렇게 금리 인하 경로가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물가, 특히 근원 물가가 거의 이제 지금 뭐 CPI 쪽에서 이제 그 근원 물가도 헤드라인은 떨어지지만 근원 물가도 3.3% 네. YOY로 그다음에 전월비율은 0.3%에 거의 북박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10년에서 19년 근원 PCE 기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 기준이 이제 팬데믹 이전에 10년간 1.6이었습니다. 지금이 2.7이고요. 네. 그러니까 100bp 정도 높습니다. 그러네요. 100bp 정도 높아서 이게 요 부분이 이제 그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전망을 해놨는데 내일 25bp를 인하하고 이제 내년 3월에 25bp를 인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기준금리와 물가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내일 인하하는 것도 경제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한 매듭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재조정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부담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내년 3월에 이제 인하를 한 번 더 하면 네. 이게 이제 4.25%가 되는데 네. 이러면 이제 이 물가와의 괴리가 거의 이제 100bp 정도로 이제 좁혀집니다. CPI 근원 물가가 지금 뭐 3.3이니까
4.25면 거의 100bp 정도로 좁혀지니까 재조정의 필요성은 이제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네. 예, 그래서 3월 인하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년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저는 법인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분기가 애틀란타 연은이 이제 3.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4분기를 내년도 상반기도 거의 3%에 육박할 것 같아요. 최소한 2.5% 이상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고압 경제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못 내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만 내릴 수 있느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내립니다. 많이 하락하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면. 그래서 주가가 빠져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고용이나 소비나 또 IT 기업들의 캐펙스나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춤해질 법한 자리에 와 있는데 주가가 트리거가 되는 거죠. 주가가 그거를 고용, 소비, 소매, 판매, 자본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의 트리거가 되면서 분기 성장률이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2.7이다 내년 상반기에. 그런데 뭐 갑자기 한 분기 경제 지표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걸 촉매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걸 보고 확인하고 인하할 거다라는 거죠.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의 결정이 너무나 복잡해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한 2년 사이에는 금리 인상과 인하는 인플레이션, 물가와 또 최근에 이제 고용 관련한 내용들 거의 두 축을 가지고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뭐 50bp 인하할 것이냐, 몇 회 인하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경기 상황도 봐가면서 지수도 봐가면서 물가도 맞습니다. 봐가면서 너무 볼 게 많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게 금리 인하해 주는 게 그동안에는 좋았는데 이게 또 막상 인하를 또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몇 번 해야지 좋은 거지? 여기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궤적이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장 금리의 하락을 이제 막는 시장 금리가 조금 안정되거나 올라가지 않아야 시장이 좀 우호적인데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PR이 지금 높기 때문에 내년도 13%의 EPS 증가를 적용한 PR이 지금 현재 거의 23배잖아요. 지금 트레일링 기준으로는 25배고 S&P 500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안 되면서 시장금리가 조금 뜰 가능성,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의 조정 압박은 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금리와의 싸움이다. 내년도 증시는 가장 중요한 증시 변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시장 금리다. 시장 금리가 저는 내년 상반기에 5% 넘을 거로 보거든요. 5%? 5% 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다. 5라는 숫자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고 아마 눈에 익숙해질 거다. 근데 5%를 넘지 않으면 저는 시장이 조금 버틸 힘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5%라는 뭐 약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PR이 한 25배라고 치면 사실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4%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 시장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5%가 이제 상징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거보다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조금 높아지고 또 중립금리도 스물스물 올라서 뭐 내일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난 9월 18일 날에는 이제 뭐 약간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준은 이제 2.9%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를 경기의 중립적인 기준금리를 보는데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선진국 평균 대비 선진국 평균은 2%입니다. 네. 마이너스. 근데 미국은 내년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7.1% 정도가 될 거예요. 굉장히 높고 국채 발행이 어제도 뭐 2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요즘 국채 발행을 계속 미국 시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높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행량이 많은 거죠, 지금. 그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돈을 많이 썼거든요. 특히 이제 선거에 이기려고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이제 바이백도 하고 장기채는 또 발행은 조금 늦추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담이 오롯이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다 부담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채 발행량도 올해 미뤘던 게 또 늘어나고 또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제 재정 뭐 도찌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효과가 그렇게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잖아요. 민간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트럼프 정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고압 경제의 부담을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셰일 오일하고 셰일 가스 생산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일기 때는 거의 2배 올렸거든요. 네. 생산량을. 네. 400만 BD에서 거의 한 800만 BD로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 일기 때보다도 더 가열차게 에너지 장관이 셰일 오일 CEO를 CEO가 이제 내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일기 때보다는 그 휘발유 가격을 낮춰서 자기의 고압 경제의 부담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서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수요 진작 정책과 옵셋이 돼가지고 네. 상쇄가 돼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도 금리 인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게 그림을 금리 보시면은 인상을 막지 못한다고요? 저기 그 물가 상승, 네, 네, 네. 물가 상승을 막지는 못할 네. 것이다. 이 장기 미국 10년물을 보시면은 2010년에서 2019년에 물가 평균이 1.8%였고요. 네. 그때 10년물 평균이 2.4%였습니다. 팬데믹 전에. 네. 근데 지금 기준금리는 지금 0.6에서 기준금리 평균이 한 4.0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네. 2025년, 26년에 물가 평균은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중립금리도 거의 2%에서 지금 100bp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2010년에서 완전 19년 다른 대비. 세상이네요. 네, 중립금리 자체가 100bp 올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평균이 5%에서 5.5% 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좀 달러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5% 가면 사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바로 5.5% 가거나 6%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에 근접하면 다시 내려갈 것으로는 봅니다. 그럼 박사님, 이건 너무나 찍어주세요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시장한테 우호적이려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하면은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시긴 했지만 시장에 우호적이려면 이런 다양한 뭐 금리 수준이라든지 금리 인하의 횟수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평균 횟수나 그 숫자가 만들어져야 지금 주식 시장이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좀 버텨가면서 상승장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찍어달라는 거죠, 아니요, 거의. 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내려갈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도 문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올라가도 문제고, 네. 이게 그 중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상당히 그 어려운 환경에 가 있다 이번에 갇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의 하락 이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는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왜 망가져 있냐? 돈을 많이 풀어서 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만 빼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내리면
시장 금리가 같이 내려갑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0년물이 우리나라 국고채가 100bp 내렸어요. 미국 금리는 100bp 올랐는데 네. 외국인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침체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잘 작동하는데 정말 제일 잘 작동하는 게 서글픈 거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질 것에 대해서 네, 외국인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미. 미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 시점부터 100bp 올랐어요. 시장 금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국 경제가 독보적으로 좋고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고장나 있는 거죠. 밸브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 고장나 있는 거를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를 조절하고 또 그 안에 이제 도지라는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면서 뭔가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려고 할 텐데.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말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데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좀 그 도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FOMC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앞으로의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은 다소 매파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해 두고 들어야겠네요. 네, 점도표가 한 50bp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내년 연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이 3.375였는데 3.4였는데 50bp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bp 정도. 그래서 한 4번이나 해서 한 2번이나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FOMC가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FOMC가 되는 걸까요? 네, 그 재조정의 마무리 거의 뭐 내년 3월까지 한 번 더 저는 재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재조정의 마무리다. 그러니까 한번 매듭을 짓고 가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간단하게 그 트럼프 관련한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환율 얘기가 참 많아요. 다들 트럼프는 약달러 좋아하지 않냐.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다 강달러로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냐. 막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탁 깔끔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과 이렇게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시적인 미국에 또 유권자들의 배경이 있고 또 트럼프의 생각이 있는데 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공화당의 기본 철학이 있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법 이민자를 조금 다루는 방법도 관세로 지금 다루려고 하잖아요. 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한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멕시코, 그리고 3위가 인도, 그다음에 6위가 중국인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런 심지어는 불법 이민자를 다루는 시정하는 이제 이런 것도 관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이제 산업 안보, 첨단 산업 중심에 지금 엊그제 뉴스 나왔죠. 2차 전지 쪽에서 아마도 무역 확장법 231조를 적용해서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직후에 바로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때릴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거를 깔끔하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관통하는 게 관세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2기 관세 정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네. 1기보다는 취임 초반에 굉장히 세게 질릴 거다. 그러니까 급진적일 거다. 네. 그리고 이후에 마치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양보하듯이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로 깎아주는 방식. 네. 그리고 보편 관세 같은 경우도 각국별로 차별화시키는. 일단은 다 부르고. 네. 그래서 높게 부르고 높게 부르고. 비즈니스맨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초기에 급진적이고 과격한 조금 관세 인상
이 블러핑이 들어간 그런 관세 인상의 공표가 환율 시장에 단기간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관세 인상의 특징은 중국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제품 중에서도 자본재와 좀 안보에 민감한 이러한 산업에 그렇죠.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소비재보다는. 네. 그래서 일기 때는 그냥 약간 소비재하고 이제 섞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기 때도 단계적이었어요. 이게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취임은 2017년에 취임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2020년 초까지 진행됐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단계적인데 요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블룸버그 산하의 블룸버그 네. 이코노믹스에서 12월 2일 날 이제 발표한 건데 네. 현재도 이제 보편 관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2.6%의 평균. 빨간색이 보편 관세고 파란색이 대중 관세인데 이게 이제 금액 가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거는 이제 최고 관세율이고요. 이거는 이제 금액 가중이어서 조금 더 정교하죠. 네. 이 정교한 금액 가중 관세가 현재 12%였는데 내년 바로 상반기 내에 2배로 증가하고 그리고 28% 궁극적으로 36%까지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금액 가중 관세율을 높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발표 자체가 이거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높은 것부터. 네, 높게 질릴 거라는 네,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편 관세도 지르는 건 거의 한 8%로 지르고 네.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거고 요소는 이제 대중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데 이것도 70% 이상으로 지르고 실제로는 중국과 협상을 해서 저는 이번에 그 데이비드 퍼듀인가요? 그 대중대사 전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이 내정된 걸 보고 트럼프가 중국이랑 협상할 생각이 있구나. 이 사람은 온건파입니다. 지금 관세 정책은 사실 피터 나바로가 돌아왔습니다. 네. 백악관 무역 제조업 선임 자문 뭐 이런 차르로 돌아왔고 네. 그다음에 제이미 그리언가요? USTR 미국 통상대표부 지금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수제자죠. 그리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이 세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강성 대중국 매파 인사예요. 그리고 피터 나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2022년에 책을 쓴 거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여기 한국에서는 출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왜 트럼프가 당선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2기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칠 건지 네. 상세히 기술이 돼 있어요. 준비가 굉장히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거기에 트럼프식 거래 기술이 합쳐져서 환율 시장을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제 관측입니다. 지금도 강달러는 지속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관세 다양한 정책들 영향으로 또 앞으로도 향후에는 또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염두하고 또 미국 시장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너무 이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빨리 모시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